자, 필수 예제 13-1번 테마 13의 중화반응 교재 84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앞에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에 관한 몇 가지 정의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 예제 문제들을 좀 살펴봤지. 중화반응에서는 그 산과 염기의 정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제 화학 반응, 진행되어지는 어떤 화학 반응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몇몇 물질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 결과물들이 어떠할지를 이제 예측하는 문제들. 특히 교재 지금 85페이지의 문제를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 85페이지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 이 부분의 조건에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 그치? 아스파르트 산을 갖다가 화학 구조를 갖다가 물질 구조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것에 있어 어떤 실험, 문제 1과 같이 어떤 실험 데이터를 쭉 준 후에 이 실험 데이터에 관한 산 중화 반응으로서의 어떤 결과물이나 혹은 과정상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여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서 유추하여서 판단하거나 이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로 문제들이 진행돼. 알겠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필수 예제 13-2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요 단원에서는 이 중화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물질의 양적인 변화들을 실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좀 특별한 형태의 문제들을 보게 될 거야. 연습 문제도 그러하고, 알겠죠? 자, 필수 예제 13-1번 건대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항으로 출제된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뭐 길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교과상의 이런 중화 반응에 관한 산, 염기, 중화 반응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 쭉 서술해주고 있고, 몇몇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응용되어질 수 있는 이 중화 반응 예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산, 염기, 중화 반응, 산화환원반응 마찬가지지만 이 제시문상에서 교과의 기본 개념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특히 이 문제, 질문과 관련하여서 필요한 정보들이 그 제시문 속에 분명히 들어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연계되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어떤 그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잘 뽑아서 연계시켜서 설명하게 되면 답안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정확성도 더 높아지게 돼.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답안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은 물질, 아레누스의 이제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아레누스는 제안하였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지, 브린스테드 로우리는 산은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는 분자나 이온이고,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분자나 이온이라는 확장된 산염기의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단점들이 발생하지, 뭐 산염기의 반응들을 갖다가 아레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물질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중화 반응에 관한, 산염기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서 화학적 변화를 설명하기는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런 판단의 문제도 우리 지난번에 봤고, 또한 여기 브렌스트 로우리의 이제 산염기 같은 경우에도 수소이온의 이동을 갖다가 지금 보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산염기 반응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어. 그리고 그러한 이제 반응들의 특징들을 조금 분석화학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서 그래서 로우리 루이스의 이제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거의 완전한 현대적인 그런 산염기 반응에 관한 정의들이 그 학문 분야가 이제 완전히 정립되게 됐지. 여하튼 이제 브린스테드 로우리의 이제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수용액 반응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열 용해에 의한 융해에 대한 용액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금속과 직접적인 뭐 산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브린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반응하는 경우, 예시까지 보여줬지.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반응하는 경우 흰색의 염화암모늄이 생성되는 반응을 생각해보면, 염화수소는 제시문에 이런 예시들이 나온 거는 문제에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잘 살펴봐야 돼. 교과 내용에 있는 내용도 있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씩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시들이. 염화수소는 수소이온을 내놓음으로 산이고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음으로 염기이다. 뭐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이제 산염기의 분해법적 판단법 중에 하나죠. 수용액에서 산은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염기는 수산화이온과 양이온으로 이온화한다.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중화반응이란다. 중화반응에 대한 정의 이렇게 주고서 있죠. 산과 염기가 중화될 때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하여 H2O가 되어지고, 이건 아리누스의 산염기 정리에서 나타나는 중화반응에 관한 설명이야. 그런 구별을 해야겠죠. 산의 성분이었던 음이온과 염기의 성분이었던 양이온이 만나 염을 생성하게 된다.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혼합용에서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 그러니까 요 제시문은 뭐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은 요런 제시문이 나올 때에는 그 이온의 변화와, 그치? 이온의 변화와 그 다음에 중화열 반응에서 나타나는 열 반응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제 문제 속에 뭔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시문들을 주는 거야. 이때 반응하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크다. 반응하는. 물론 이때 중화열이 총량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열의 총량도 문제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다 낮다. 중화 반응에서 순간적인 개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은 그 중화 반응의 이제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반응 물질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화학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어서 그 온도 자체는 사실은 화학 반응 속도하고 더 관련이 있어. 알겠지? 농도하고는 이제 전체 총량하고 이런 이제 발생된 열의 총량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고, 그래서 속도 부분하고 반응 속도 부분하고 반응 총량하고는 약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반응 총량이 많을 때 반응 속도, 농도가 진하고 양이 많을 때 그런 그 총량도 증가하고 반응 속도도 큰, 대부분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구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험 데이터를 볼 때는 그때 물질 양이라든지 이런 제한적 요소들이 뭐 그치, 조작 변이나 통제 변인들이 뭐 2가지나 3가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에 따라서는. 농도가 같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을 마그네슘과 반응시키면 염산에서 기포가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 자, 이처럼 산의 종류에 따라서 금속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각각의 산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 즉 산의 세계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염산이나 황산과 같이 수용액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하여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어놓는 산을 강산이라고 한다. 반대로 아세트산과 같이 수용액 상태에서 일부만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 산을 약산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은 중심탄, 예전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화투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계산하는 문제들까지 뭐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계산은 뭐 서울대 일반 전형 화학 문제에서나 이제 다뤄지는 정도고, 그런 정도까지 계산 문제는 나오진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강산과 약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 놓을 필요는 있어. 아미노산은 중심탄소의 아미노기 NH2와 카르복식이 CO2H, 보통 이제 COOH라고도 많이 쓰지. 자, 격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격가지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이 격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미노산은 수용액의 액성액. 이 아미노산 자체가 논술 문제에서 이런 산염기의 중화 반응, 양쪽성 물질로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 관한 예시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 실제로. 그리고 이 바로 다음 단원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화학 해가지고 뭐 그 다뤄지는 내용들이 바로 14단원에 이어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런 펩타이드 결합에 관한 물질 반응이라든지 그치?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다가 활용한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예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은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 분자의 존재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산성용해에서는 아미노기를 구성하는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염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산성용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염기용해에서는 뭘로 작용해? 산으로 작용하는 특성들은 다 알고 있죠. 그치? 그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게 어떤 부분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건 뭐 이 예시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출제돼.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우리가 제시문을 길게 읽고 있지만,
문제, 아까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물질 구조를 봤었을 때 거기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아마도 그 상정이 되어서 문제 소재로 쓰일 거야. 이 부분들이. 염기성 용해에서는 카르복시기가 산으로 작용하므로 수소 이온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뭐 카르복시기는 약한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아미노산은 물에 녹아 있을 때 분자 내에 음이온 CO2-와 양이온 NH3+를 가지는 양쪽성 이온의 상태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의 아미노산은 어떻게 되어 있다? 양쪽성 이온화, 아예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제 원래 기본적인 수용액상에서 이제 상태를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화면 보이지? 응? 이거 너무 흐리거나 그러진 않니? 괜찮아? 그래.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제 수용액에서 상태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산이 반응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오는 경우에 여기 CO2 마이너스하고 COO지. 여기 CO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실제 CO2가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CO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CO에 H 결합해가지고 COH에 카르복시기가 이렇게 오른쪽에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OH-에서는 OH-가 NH3+와 결합해가지고 이때는 뭐가 떨어져 나가죠 지금, 그치? NH3+에 OH- 해가지고 중화 반응에서 H2O가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런 반응들이, 이것도 사실 이런 어떤 물질이 뭐 물이 생성되어지고 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보통 중화 반응에서는 물이 생성되잖아, 그래, 그치? 응? 근데 지금 여기 산이 들어와서 지금 봐봐, H+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 아미노산하고 결합해서 COH를 그냥 H+만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는 지금 H2O 생성 반응이 나타나 안 나타나?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H2O 생성 반응이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야. 응? 근데 실제로 이제 요 H+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만약 수용의 상태에서 이 H+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수소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치? H3O+로 존재하고 있다가 H+ 이온을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H2가 빠져나오게 돼. H3O+에서. 알겠지? 그래, 그런 반응성, 거기에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물이 생성 반응이 거기에 속해 있긴 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면서 산염계 중화 반응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은 언제나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사실을 생각하면 돼. 특히 RNS의 산염계 정의에 의한 이 중화 반응에서는. 알았지? 교과상에서도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 문제 조건 봅시다. 아스파르트산은 중심 탄소의 아미노기 NH2, 그 다음에 카르복시기 COH, 격가지 CH2COH가 연결된 형태의 천연 아미노산이다. 아스파르트산은 아스파르트산과 염산이 반응하면 H+를 공급해 주겠지. 그래서 H+가 저기에 염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결합할 테고, 아래 구조와 같은 아스파르트산 연산염을 생성하게 된다. 중화 반응에서 염을 생성하는 거죠. 아스파르트산 연산염 1몰을 물에 녹인 1리터 용액을 X용액이라 하고, NaOH 화학식량 40을 준 거는 뭔가 양적인 계산을 나중에 하도록 하기 위한 거야. 자, 80g을 물에 녹인 1리터 용액을, 즉 2몰 농도지, NaOH 80g을 1리터에 녹였으니까, 그치? 화학식량이 40이니까 2몰의 물질을 1리터에 녹여서 2몰 농도의 이제 용액을 만든 후에 이것을 이제 Y용액이라고 하자. NaOH. 자, 그래서 이제 아스파르트산의 이제 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염 자체지. 생성된 염을 지금 보여주고서 있는 거야. 그림에서 보여진 거는. 그래서 NH3+에서 CO2 마이너스, NH2하고 CO2-에서 이렇게 있던 것들이 H+와 결합하고 Cl-가 이쪽에 붙어 있는 두 가지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서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위쪽에도 지금 뭐가 있어? 요 위쪽에도 지금 COH가, 원래 이건 이제 격가지에서 생성된 COH지. 그 부분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알파와 베타로 이걸 구별하고 서 있는 그런 구조상의 특성도 조금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문제 1번. 같은 온도의 X용액과 Y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X용액과 Y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1리터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 아래 혼합용액 데이터, 실험 데이터에서 아래 혼합용액 A, B, C, D, E, F, G 중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혼합용액을 예측하고 설명하시오. 모든 중화 반응에서 H2 한 분자가 생성될 때 중화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아주 중요한 힌트 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하는 뭐를 갖다 따지라는 거야. 그치? 중화 반응에 의해서 H 플러스 이온의 분자들이 H 플러스냐 OH 마이너스 이온들이 얼마나 몇 개가 결합했느냐를 중요하게 보라는 거지. 다른 거 없이. 그치? 그리고 이제 최고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화 반응이 최대로 진행되어지는, 가장 많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A, B, C, D, E, F, G의 조건들 중에서 어떤 조건이냐. 뭐 수능 문제에서도 아주 전형적이고 이제 교과적인 그런 문제 하나를 갖다 논술 문제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 가장 큰 것만 우리가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과 비교하면서 판단 과정들을 써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전반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 여기 뭐 글자가 좀 작게 보일 테니까는 여러분들 뭐 교재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용액이 A에서 G까지 가면서 0.9, 0.8, 0.6, 0.5, 0.4, 0.2, 0.1로 X용액은 점점점 그 양을 줄여주고서 있고요. 그 다음에 Y용액 같은 경우에 NaOH 이몰에 Y용액 같은 경우에는 0.1, 0.2, 0.4, 0.5, 0.6, 0.8, 0.9로 거꾸로 이렇게 두 개의 변이를 갖다가 이제 주면서 변화를 주면서 중화열을 갖다 측정해서 중화열이 가장 큰, 즉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찾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라. 자, 일단 실험 자료를 볼 때 지금 한번 잠깐 계산을 해봐. 그 6개의 실험 자료들 중에서 둘레 7개지. 7개의 실험 자료 중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잘 많이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건 어떤 거겠어? C? C로 이제 판단하게 된 이유는? 일단 Y가 2몰이니까는, 그치? 뭐 Y가 2몰 농도를 가지고 있고 X용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의 조건을 갖다 살펴야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응하는 물질이 어떤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그 산염기 반응들을 갖다가 그 작용할 수 있는 작용기들을 갖다가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봐야 될 거야. 그래서 X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아스파르트산 연산염이었지. 그림으로 있는. 이걸 갖다가 1몰을 물에 녹여서 1몰 농도의 용액을 갖다 이제 만들었어. 근데 아스파르트산을 보게 되면 지금 염기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 얘는. 구조적으로. 염기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COH가 두 군데가 있지, 얘는 두 개. 그치? 그리고 산과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쪽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응? 그래서 얘 하나는 염기 두 개와 산 하나에 대응하는 화학적 반응을 진행할 수 있겠지. 그리고 NaO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염기성 물질을 갖다 이제 넣어줘서 OH 물질이 지금 요 산과 반응하게 돼서 요거 하나에 염기 두 개씩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을 아마도 보여줄 거야. 그치? 예, 구조상에서의 그런 특징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이 구조식을 준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물질 농도 내에서 물질들의 양의 비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추정해야겠지. 그치? 그럼 반응비와 개별 분자 내에서의 각각의 이제 반응비와 그 다음에 물질 농도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우리가 중화 반응에 관한 설명들이 가능하지. 그치? 완전한 설명들이. 그런 요소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아스파르트산 이온은 세 개의 수소 이온을 제공하게 되고, 자, 세 개의 수산화 이온과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다. 세 개 있어. 잠깐만, 화학식 반응식을 내가 잘못 봤나? 세 개의 수산화 이온과 반응할 수 있다. COH, CO. 어떤 부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는 거지? CL-OH.
일단은 판단해보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수소 이온을 제공해서 세 개의 수산화 이온과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거 이제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두 개가 보였지, 그치? COH에서 COH가 지금 알파 베타로 두 개가 있었잖아, 그치? COH만 볼 것들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 그래서 처음에 요건 조금 알아둬. 지금 보는 과정에서 지금 COH가 있는 부분이 지금 아예 구조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COOH 여기에 있는 부분 두 군데가 있지. 그래서 처음에 OH 하나가 들어왔었을 때 OH 하나가 들어갈 때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야, 그치? H 하나가 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OH-가 들어갈 때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OH-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지, 그치?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어디 있어? 지금 그림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치? 여기 NH+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NH+가 되어 있는 NH+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OH- 이온 수소 이온을 그치? 요거는 이제 수소 이온을 제공하는 쪽으로서의 역할을 보는 거야, 염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어디에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지, NH3+가, 그치? NH3+에 이온화가 되어 있는 H+ 이온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NH2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질 수 있어. 이게 요 아스파라트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COH로 결합되어져 있는 요 두 부분에서의 수소의 공급에 관한 것과 원래 NH3+ 같은 경우는 이제 염기로서 작동을 해야 되지, 그치? 염기로서 그 염과 Cl-라든지 음이온과 결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음이온과 결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소 플러스가 아예 떨어져 나가면서, 알겠지? 그래서 염기와의 중화 반응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 H+ 이온을 공급해가지고. 거꾸로 나중에 이제 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산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H+, H+, H+ 세 개가 결합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지는 물질이니까 이 특성을 조금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자, 그래서 단순한 구조에 의한 이제 추측은 아니고, 그 물질의 이제 상세한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강염기 NaOH와 아스파르탄 연산염과의 중화 반응에서 연산염이 들어갔었을 때 뭐 Cl-라는 이런 것들이 분해되고서 H+ 이온이 NaOH에 공급되어지는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X용액은 이제 1몰 농도였으니까 아스파르탄 연산염 수용액이고 Y는 2몰 농도의 수용액이었다. 제시문에서 이제 정보로 주어진 거지. 따라서 몰농도와 전체 용액의 양의 부피 비율을 곱하여서 얻은 각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몰수는 아래표와 같다. 근데 뭐 어차피 1몰로 이제 주어졌으니까. 대신에 이제 각 실험에서는 물질 양을 조금씩 달리했지. 그치? 1몰 농도 수용액의 양들을 달리면서 실험했으니까 실제 몰수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이런 표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뭐 다 구성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일단은 정리된 자료,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비례관계들만 살필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가 뭐 어떻게 판단한 결과물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실험들과의 도대체 비교상에서 어떤 비교가 양적인 비율을 내가 실제로 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답안상에서, 논술 답안상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면 사실 얼마 안 걸려.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A, B, C, D, E 용액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 위에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들이니까 굳이 답안에다 써야 될 이유는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아래쪽 두 개에서 자, 실제로 이제 이유에 따라서 넣어준 NaOH의 몰수가 A 용액의 경우에는 Y 용액에서의 몰수지. 그래서 0.2몰을 이제 넣어준 거고, 2몰 농도니까. 그리고 0.4, 0.8, 1.0, 1.2, 1.6, 1.8로 각각의 두 배씩을 주어진 거고. 그리고 이때 그러면 0.2몰에서 반응한 NaOH의 몰수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뭐 다른 건 없어. 뭐
연산염 해가지고 구조해서 뭐 몇 개씩 결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게 이제 얼마큼 빠르게 이제 결합했느냐 뭐 하는 것들은 나중 문제고, 반응한 NaOH의 이제 몰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X용액이 지금 1몰 농도의 용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넣어준 NaOH의 몰수, 그 용액 속에 있던 몰수와 1대1로 반응하겠지. 그치? 그래서 NaOH가 0.2몰, 요게 제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용액보다 이제 농도가 작을 때에는, 몰수가 작을 때는 1몰 농도의 물질보다, 몰수가 작을 때에는, 그 작은 값이 이제 제한 요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반응한 NaH의 몰수에서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몰까지 반응할 수 있지. 1몰까지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X용액이 0.5로 되어 있지만 이거 하나가 몇 개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X용액의 분자 하나가 3개까지 처리할 수 있었잖아. 그치? 3배까지의, 즉 얘가 0.5리터면은 0.5리터에 0.5몰이 들어있는 거고 0.5몰에 대해서 실제로 반응에 처리했으니까 1.5몰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지금 넣어준 OH 몰수 그대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F에 대해서, F용액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얘가 0.2 정도의 몰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3배까지니까 이번엔 얘가 제한 요소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그치? 그래서 0.2의 3배에 해당하는 0.6몰까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지막 제한 요소도 그렇게 해서 정의된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한 NaOH의 몰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반응률을 갖다가 중화열이 얼마큼 생성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화열에 대한 어떤 비교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문제에서는 뭐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HCl, NaOH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구조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중화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 수준이라든지 내용적인 정확성이나 깊이, 이해도를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반응하는 물질 자체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아미노산 구조를 가진 물질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 배경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추론하여 답변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하고서 있어.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응? 그 소재 자체에 의한 특성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시를 좀 다양하게 알아놓는 게 중요하고, 가능한 문제를 조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혼합용액 2에서 가장 많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예측했던 이제 C하고는 좀 C라고 그랬지, 그치? 응? 그 C라고 예측한 거에서는 좀 예측이 많이 어긋나지. 그 예측이 많이 어긋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아스파르트산 염산염에 대해서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 이온의 흡수 정도에 대한 판단, 제공 정도, H 플러스 이온의 제공 정도에 대한 그 판단에서 지금 구조적인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완전하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그치? 응? 안 그래? 상민 씨? 야, 뭔 생각하고 있냐?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 먼 나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시들을 갖다 충분히 봐두란 얘기야. 뒤에서 보게 되면, 다른 문제도 보게 되면, 물론 여기 문제 2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서 있지만은, 그 필수 예제 13-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갖다가 지금 또 뒤에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학습과제 뭐 13-1에서 쓰여지는 예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과제 13-2에서 쓰여지는 예제들, 뭐 마지막 예제는 조금 이제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은 각 예제들마다 쓰여지는 소재라든지 그 소재에 따른 특성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능하면 많이 취합해서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지? 여기는 아스파라산에 이거는 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은 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예시니까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한번 살펴서 생각해두자.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X용액 0.1리터와 Y용액 NaOH 수용액 0.1리터를 혼합하여 1대1로 혼합하여 중화 반응을 완결시킨 후 생성된 아스파르트산 분자 또는 이온의 구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구하시오. 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걸 직접 이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이 영역 통합적인 요소지. 중화 반응에 대해서 그 중화 반응 결과에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구조식으로서 한번 표현해 봐라.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산의 세기를 줬지. 특히 산의 세기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뭐 NH3 플러스는 산보다는 염기적 성질이 더 강하니까, 그치? NH3 플러스는 이제 산의 세기는 가장 약하게 되겠고, 근데 이게 산의 세기가 약하지만 산으로서 작용을 하고서 있는 거야, 그치? 아까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얘는 가지고서 있거든. 그 다음에 COH 알파와 베타 구조 두 개에서 알파와 베타 부분에 대한 산의 세기가 서로 다르지, 지금 두 개가, 그치? 왜 그러한지는 여기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것에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할 수 정도까지만 여기서는 알아두면 되겠어. 알겠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구조를 갖다가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산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수소 이온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놈이 어떤 놈이라는 얘기야. 지금 알파에 붙어 있는 놈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지. 아까 전에 그림에서 순차적으로 보여줬듯이 OH-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알파에 붙어 있는 놈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베타, 그 다음에 NH3 플러스에 있는 그 수소 이온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는 물질이라든지, 그치,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완전히 반응한 결과물은 어떤 것들인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겠지. 자, X용액 0.1L에 있는 아스파르탄 연산염 0.1몰과 Y용액 0.1L에 있는 NaOH 0.2몰이 반응하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얘는 몇 몰 농도를 썼으니까 2몰 농도 용액을 썼으니까 실제로 NaOH는 0.2몰이 들어있을 테고, 그 다음에 0.1L의 X용액에는 아스파르탄 연산염이 0.1몰이 들어있다. 그리고 얘 0.1몰이 처리할 수 있는 NaOH 몰수는 몇 몰? 0.3몰을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0.3몰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0.2몰 밖에 안 들어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0.2몰의 반응 후의 물질로서 완전한 반응 물질이 0.2몰이 만들어질 테고 0.1몰의 아스파르탄 연산염이 남아있겠죠. 그치? 연산염이 아니라 그 반응하지 않은, 그치? 0.1몰에 반응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 거야. 자, 그러면 NaOH 0.2몰이 반응하는데 순차적으로 먼저 다 무엇을부터 떨어뜨려 나가게 돼? 알파에 있는 걸 갖다가 몇 몰 띄어내겠어? 알파에 있는 거는 H 플러스 이온을 갖다가 몇 몰 띄어내? 0.1몰의 H 플러스 이온 알파를 다 띄어내겠지. 자, 따로따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이 아스파라든 염산염의 알파 부분과 베타 부분과 NH3 플러스 부분에서 수소를 공급하게 될 텐데, H 플러스를 공급하게 될 텐데, 이 각각이 지금 0.1, 0.1, 0.1몰이 있는 효과와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이것들이 다 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산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순차적으로 산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0.2몰에 대해서 0.1몰씩, 0.1몰은 여기하고 다 반응하고, 그 다음에 0.1몰은 또 이 베타하고 다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알파와 베타에는 지금 H 플러스 이온이 남아나 안 남아나? 우선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생성되어진 나머지 물질들에서 알파와 베타에는 H 플러스 이온이 지금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와 베타에는 모두 다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되고, 대신에 NH3 플러스는 다른 변화가 생겨 안 생겨? NH3 플러스는 수소 이온을 내놓을 필요가 없지. 그치? 내놓고 이제 변화를 갖다 나타낼 필요가 없게 돼. 뭐 단적으로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구조식이란 결국 얘네 둘이 떨어져 나가고 NH3 플러스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구조들을 갖다 얘기하는 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이제 제시문상에서 그런 문제의 정보에 있는 거야. 그런 정보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의 세기가 NH3 플러스 COH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OH 알파 부분에 수소 이온 먼저 OH-와 반응하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이론적 내용들을 쭉 순서대로 점검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0.2몰이 0.1몰씩 각각 어떻게 먼저 반응하게 되는가, 그 순서만 정해주면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치? 1번과 연계되어진 문제고, 제시문상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H3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치? 이 중화 반응에는 이제 NH3 플러스 부분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게 되죠.
자, 만들어진 아스파르트산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문제에 주어진 구조식으로부터 전자점식을 완전히 유추해야겠지. 제시문에 주어진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구조물 들어갔다가 단순한 중심 탄소 C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격가지 구조에서 이제 구조들까지 여기서는 조금 더 완전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어. 알겠지? 그래서 NH3 플러스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치? 얘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부분들, 그치? 알파 배분과 베타 부분에서 수도가 떨어져 나간 부분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구조를 표현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공유결합되고 있는 부분은 다 전자점으로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전자점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연결선으로, 결합선으로 그냥 표시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전자점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점만 막 온통, 처음 이거 쓰는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 뭐 이거 전자점으로 쓰라는데 이거 다 전자점 찍어야 돼. 그래. 실제로 온통 전자점으로 도배해 놓는 학생들도 있어. 그렇게는 할 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전자점들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유 결합선들은 그대로 선으로 표시해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표시해줘야 되는 것, 각각의 부분에서 마이너스 음이온을 띠게 되어지는 거나 양이온을 띠게 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정정기적 성질로서. 그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원자 단으로, 이온 단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는 각각의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야?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표현상의 차이점.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건데, 첫 번째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각 이온 말단이지. 그치? 각 말단의 이온들에 대해서 정정기적인 성질을 그 원자나 원자단에다가 직접 표시해 주는 거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할 때는 전체 전화만 여기다 표시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개에 플러스 하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음이온의 상태로 이렇게 그 성질을 갖다 띄게 있게 되는 거지. 전화적 성질이, 정정기적인 성질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때는 전체의 정정기적인 성질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개별 구조식으로 완전하게 다 분리해서 표현할 때는 각 원자 말단에다가 분자 말단에다가 이렇게 정정기적 성질을 각자 따로 표시해 주는 것. 요거 차이점은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어떤 게 더 편리한 표현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쓰시면 됩니다. 둘상에서 뭐 점수 차이는 없어요. 답안 썼을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니까 기억 나왔을 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필수 예제 13-1번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파르트산의 연산염에 대해서 그 성질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물질을 놓고 한번 알아봤고,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런 중화 반응에 관한 물질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될지, 그때 실제 실험 데이터를 갖다가 직접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하고, 다음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예시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본 문항에 대해서? 뭐 내용 자체의 결과물은 깔끔한데 경험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면 조금 이제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죠? 재원이는? 바로 따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냐, 재원이는? 뭐 내야 내려. 그냥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야, 둘이 극단적이다니. 상민이는 정말 무뚝뚝한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고, 재원이는 싱글벙글이냐 뭘 해도. 그래.